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빌딩은 그 위용만큼이나 차가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탑의 35층. 미래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의 분주함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과 희미한 오존 냄새, 그리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내뿜는 열기가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산업의 최전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새로운 인턴들이 부서 입구에 도열해 있었다. 갓 다림질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얼굴에 가득한 기대와 불안감은 그들이 이 치열한 경쟁의 장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 모두는 전날 밤 잠을 설쳤음이 분명한 얼굴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부서장 박진석 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마지막 인턴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이었다. 이혜운, 그녀의 이름이었다. 다른 인턴들이 각 잡힌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것과 달리 혜운은 무릎까지 오는 헐렁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발목까지 오는 하얀 양말, 그리고 검은색 로퍼를 신고 있었다. 격식에 어긋나는 복장은 아니었지만 마치 주말 오후에 도서관에 가는 듯한 편안한 차림새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명백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이들에게서 보이는 긴장감이나 설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약간 풀린 눈,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벌어진 입술은 마치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인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와 맨 끝에 섰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입을 가리고 길게 하품을 했다. 그 모습에 옆에 서 있던 다른 인턴의 어깨가 움찔했다. 쯧쯧. 저런 애가 어떻게 서류 전형을 통과했지. 낙하산인가 복장하고 태도 좀 봐. 작은 속삭임들이 혜운의 등 뒤로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히려 벽에 살짝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박진석 팀장이 나타났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3피스 수트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야망과 능력으로 똘똘 뭉친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인턴들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에 서 있는 혜운에게 닿았을 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미래전략기획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SJ그룹의 비전과 팀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그의 눈은 시종일관 인턴들의 태도를 살피고 있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간 이곳에서 S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겁니다. 이곳은 학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터입니다. 나태함, 무책임, 요령 피우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박 팀장은 말을 잠시 끊고 혜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차가운 경고에 다른 인턴들의 등이 꼿꼿하게 펴졌다. 하지만 혜운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듯, 혹은 그의 말이 자장가처럼 들리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박 팀장의 입술이 불쾌감으로 비틀렸다. 그는 고의적으로 혜운을 무시하며 다른 인턴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각자의 멘토를 지정해 주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사무실 입구에 SJ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모델처럼 완벽한 피지컬을 자랑했다. 맞춤 제작된 다크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차가운 카리스마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임원 몇몇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예고되지 않은 태풍과도 같았다. 대표님 어인일로 박 팀장이 당황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었다. 강태준은 박 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새 인턴들이 왔다고 들었소. 격려차 들렀습니다.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인턴들 앞으로 걸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지나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질적인 존재에게 닿았다. 이혜우는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쯤 졸고 있는 상태였다. 대표의 등장에 놀라 모두가 기립했을 때 그녀 역시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긴 했지만 밤새워 드라마를 본 사람처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하품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입을 가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에서 그녀의 하품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발걸음이 그녀 앞에서 멈췄다. 박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다른 인턴들은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와 이혜원의 졸음이 가득한 흐릿한 눈동자,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태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관찰자의 흥미와도 같은 불꽃이 스치고 지나갔다. 혜우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사과도, 변명도 없는 무미건조한 행동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박 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박 팀장의 중요한 역량일 겁니다. 기대하죠. 그 말은 칭찬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그렇게 왔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떠났다. 태풍이 지나간 후 사무실에는 박 팀장의 분노, 어린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혜운을 불렀다. 이하은 씨. 네, 팀장님. 여전히 졸린 목소리였다. 이하은 씨는 오늘부터 저쪽 창고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그리고 업무는 지난 10년간의 아날로그 기획안들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들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주제별, 연도별로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동정 섞인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잡무였다. 다른 인턴들이 최신 프로젝트의 리서치나 회의록 작성 같은 있어 보이는 일을 맡은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명백한 보복이자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박 팀장은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최소한 불만이라도 표출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저 눈을 몇 번 깜박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에코백을 챙겨 사무실 구석, 먼지 쌓인 창고 옆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팀장은 승리를 예감한 듯 차갑게 웃었다. 저런 근성 없는 인턴은 하루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해우는 자리에 앉아 거대한 모니터를 켰다. 바탕화면에는 10년 기획안 아카이빙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폴더를 열자 수만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저화질의 스캔 이미지 파일들이 나타났다. 손으로 쓴 보고서, 빛바랜 타자 문서, 심지어는 얼룩이 묻은 냅킨에 휘갈겨 쓴 아이디어 메모까지. 그야말로 디지털 쓰레기 덤이었다. 해우는 의자의 등을 깊게 묶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우스를 몇 번 딸깍거리더니 이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다. 화면에는 최신 패션 아이템을 파는 쇼핑몰 페이지가 떠올랐다. 그 모습을 훔쳐보던 몇몇 직원들이 혀를 찼다. 첫날부터 대놓고 쇼핑이라니. 강심장이네. 팀장님한테 찍혔는데 그냥 포기했나 보지.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해운의 쇼핑몰 화면 아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검은색 창이 열려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수많은 코드와 명령어를 엮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를 인식하고 키워드를 추출하며 자동으로 분류하여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변환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쇼핑몰의 신상 구두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뇌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스크립트가 완성되고 실행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서 파일들이 스스로 변환되고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 처리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해우는 이제 정말로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갔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았다. 간간히 마우스를 클릭하며 쇼핑몰 페이지를 바꾸는 것을 제외하면 영락없이 잠을 자거나 농땡이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다른 인턴들은 낯선 업무와 씨름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박 팀장은 이따금씩 해운의 자리를 곁눈질하며 그녀가 언제쯤 울상을 짓고 자신을 찾아올지 기대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기 30분 전 해운이 맡은 업무가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박 팀장의 컴퓨터에 새로운 메일 도착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이해운, 제목은 업무 완료. 10년 기획안 아카이빙 1차 완료 보고. 박 팀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완료 장난하나. 그는 해운이 꾀를 부리다 지쳐서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일부러 모든 팀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지 한번 볼까. 그는 빈정거리며 첨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었다. 10년간의 모든 기획안이 연도별, 프로젝트별, 핵심 키워드별로 나뉘어 있었고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자료를 즉시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각 프로젝트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간략하게 분석한 요약 보고서와 함께 과거 프로젝트들 사이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틀은커녕
전담팀이 붙어도 일주일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그런데 고작 2시간 만에, 그것도 농땡이를 피우던 인턴 하나가 해낸 것이다. 이럴 리가 없어. 박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오타 하나, 오류 하나 없었다. 오히려 기존의 어떤 자료보다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편 45층 대표이사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SJ그룹의 모든 부서 업무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내부 시스템이 켜져 있었다. 아침에 그의 흥미를 끌었던 그 하품하는 인턴의 이름. 이하은. 그녀에게 할당된 10년 기획안 아카이빙 업무의 진행률 막대가 방금 전 100%를 채우고 완료 상태로 바뀐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통의 인턴이라면 불가능한 일.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전략기획팀 이혜훈 인턴 자리에 CCTV 영상을 아침 9시부터 현재까지 타임랩스로 재생해봐. 곧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의 혜훈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자에 늘어져 있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주는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며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아주 잠깐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검은 코딩창, 현란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는 태연한 모습까지 그는 영상을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혜훈.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게으른 인턴. 아니,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무서운 인재.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SJ그룹에 들어온 것일까? 지루하기 짝이 없던 일상에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같은 시각 35층. 박 팀장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이라도 혜운에게 달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윽박지르고 싶었다. 그는 성큼성큼 혜운의 자리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가 소리를 지르기 직전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뜬 이름은 대표이사실이었다. 박 팀장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혜운을 노려보다가 결국 분을 사기며 전화를 받기 위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이혜운은 여전히 헤드폰을 낀 채 세상 모르고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감긴 눈꺼풀 아래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SJ그룹에서의 첫날,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이혜훈은 게으른 인턴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박진석 팀장은 그녀의 경이로운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의도적으로 더욱 자질구레하고 의미 없는 일들만 골라 던져주었다. 오래된 기사, 스크랩, 지루한 설문조사, 데이터 입력, 심지어는 창고에 쌓인 서류 박스를 정리하는 일까지. 하지만 혜운은 어떤 일이든 불평 한마디 없이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이 반나절은 좋게 걸릴 일들을 한두 시간 만에 뚝딱 해치운 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갔다. 사무실 내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그녀가 사실은 엄청난 실력을 숨긴 천재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해 와 요령을 피우는
개념 없는 낙하산 인턴이라고 확신했다. 박 팀장은 당연히 후자라고 믿었다. 그는 혜은이 사용했을지 모를 꼼수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가 제출한 결과물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서 도리어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해고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사건은 수요일 오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졌다. 미래전략기획팀이 지난 반년간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야심작 주스 프로젝트의 내부 론칭을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주스 프로젝트는 SJ그룹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내는 차세대 분석 플랫폼이었다. 이것은 박 팀장의 역작이자 그를 임원 자리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종 시뮬레이션을 지켜보던 그때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지스 플랫폼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깨지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오던 데이터 그래프들이 엉망으로 뒤엉키더니 이내 화면 전체가 새파랗게 변하며 알아볼 수 없는 에러코드 한 줄만을 남긴 채 완전히 멈춰버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박 팀장의 고함과 함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버실의 기술팀이 긴급 호출되었고 개발자들은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었고 누구도 그 생소한 에러코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수년에 걸쳐 덧대어진 낡은 레거시 시스템 위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린 복잡한 구조가 문제였다.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문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 팀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엔지니어들의 등 뒤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지금까지 못한 거야. 이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 못해.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그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터였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는 즉시 최고 레벨 경보를 발동시켰다. 45층 대표이사실 강태준은 보고를 받자마자 모든 회의를 중단시켰다. 주스 프로젝트는 SJ그룹의 이번 분기 핵심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그는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기술팀의 상황실과 전략기획팀의 통신망을 자신의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 속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는 직원들과 절망에 빠진 박 팀장의 얼굴을 보며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이혜운만이 유일한 평온의 섬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비상사태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녀는 태연하게 무선 키보드의 성능을 비교하는 리뷰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었다. 핑크색 기계식 키보드와 민트색 저소음 키보드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절박한 분위기와 극단적인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길게 하품을 한 뒤 마침내 핑크색 키보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녀의 완벽한 무관심은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 기술팀의 시니어 개발자 중 한 명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혜운의 자리 근처에서 절규하듯 외쳤다. 젠장 에러 로그는 전부 데이터 동기화 모듈을 가리키는데 거기 코드는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써온 표준 코드란 말이야. 말이 안 돼. 그의 뒤에는 핏기 가신 얼굴의 박 팀장이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혜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그 낡은 동기화 스크립트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작년에 메인 서버 보안 프로토콜 업데이트하면서
사용 중지되지 않았었나. 새로운 암호화 레이어랑 충돌하는 거겠지.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장바구니에 담은 키보드의 옵션을 바꾸며 덧붙였다. 새 프로토콜이 구형 스크립트의 데이터 패킷을 보안 위협으로 간주해서 계속 연결을 끊어버리니까 무한 루프에 빠져서 다운되는 것 아닐까. 서버 방화벽 로그 734번째 줄 근처를 확인해 보든가.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고른 키보드의 타건감이 어떨지를 상상하는 듯 지극히 평범하고 무심했다. 개발자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다. 박 팀장은 입을 벌린 채 해운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방금 내뱉은 말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구조와 업데이트 이력을 정확히 꿰고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 용어들이었다. 평범한 인턴. 아니, 어지간한 경력의 개발자도 알기 힘든 내용이었다. 개발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맞아. 그녀 말이 맞아. 구형 모듈이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었어. 세상에 당장 비활성화시켜 새로운 API로 경로 변경해. 몇 분 뒤 기적처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에러 코드가 사라지고 즈스 플랫폼의 화려한 인터페이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스트리밍되기 시작했다. 기술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시에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사무실 구석의 해운을 쳐다보았다. 박 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인턴에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 구원은 안도감보다 더 큰 굴욕감과 섬뜩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45층. 강태준은 열려있는 통신 채널을 통해 해운의 혼잣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사태가 해결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짙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수년의 경험이나 최고 등급의 시스템 설계도에 접근 권한이 없이는 알 수 없는 SJ그룹의 복잡한 서버 아키텍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그녀에 대한 의문은 이제 짙은 안개가 되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은 자신의 직통전화를 들고 보안 감사팀의 팀장,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최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의 팀장. 네, 대표님, 이름을 하나 주지. 이해운. 전략기획팀 인턴이야.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녔던 모든 학교, 아르바이트 경력, 가능하다면 온라인상에서 남긴 키보드 자국 하나까지 전부 조용히 움직여. 누구도, 특히 당사자는 우리가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도록.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사무실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기술팀 직원들은 자꾸만 해운 쪽으로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이제 핑크색 키보드에 어울리는 마우스를 살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유리병 너머로 그런 해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 굴욕,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오피스. 강태준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게으른 인턴이라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빈틈없이 정돈된 세계라는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즈스 프로젝트 시스템 충돌 사건 이후 이해운은 전략기획팀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술팀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경외에 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고, 동기 인턴들은 질투와 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멀리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박진석 팀장은 타오르는 굴욕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게으른 인턴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오점이 찍힌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무심한 표정, 평온한 태도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사기꾼이거나 혹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를 철저히 부서뜨려 자신의 발 아래에 꿇게 만들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박 팀장은 혜운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인자한 상사의 가면을 쓴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혜운 씨, 어제 보니 데이터 분석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혜운 씨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가 내민 것은 특별한 기회라는 포장지에 쌓인 독이 든 사과였다. 지난 3년간 SG그룹 마케팅 부서에서 집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원시 지출 데이터 수백만 줄에 달하는 정제되지 않은 숫자와 텍스트의 나열이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 ROI, 효율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이니 다른 인턴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더군요. 박 팀장의 눈이 비열하게 빛났다. 기한은 뭐래? 그러니까 48시간 뒤까지.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달려들어도 몇 주는 좋게 걸릴 방대한 양이었다. 그는 혜운이 불가능한 과제 앞에서 절망하고 마침내 무능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혜운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했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한 번, 박 팀장을 한 번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온함이 박 팀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혜운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모니터에 거대한 데이터의 산을 띄웠다. 그녀는 마치 질렸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쉬고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고는 늘 그랬듯 헤드폰을 끼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이번에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인체공학 의자였다. 허리 건강에 어떤 각도가 최적인지, 어떤 소재가 통풍이 잘 되는지에 대한 리뷰를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완벽한 태엽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번의 작업은 지난번 스크립트 작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교한 분석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ROI 계산기가 아니었다. 지출 기록과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진행 일정, 심지어는 담당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교차 검증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비효율과 패턴, 그리고 변칙을 찾아내기 위해 설계된 그녀만의 사냥개였다.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집어삼키고 분석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째 혜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블루핀 테크, 그리고 JMP 컨설팅, 이 두 협력업체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마케팅 부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이 항상 시장 평균가보다 미묘하게 높다는 것이었다. 제출된 청구서는
항목이 불분명하고 두루술했으며 대부분의 지급 결제는 소수의 특정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제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서명은 바로 박진석이었다. 각각의 금액은 일반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3년간 누적된 총액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세심하게 관리된 횡령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해우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박진석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할 수는 없었다. 인턴인 그녀에게는 그럴 권한도, 증거를 뒷받침할 힘도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차갑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본문은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완벽한 ROI 분석 내용으로 채워졌다.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 시각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마케팅 활동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미래 전략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안까지 담았다. 박 팀장이 기대했던 실패와는 정반대의 완벽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향후 비용 최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부록을 추가했다. 그녀는 횡령이나 비리 같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로 내용을 채웠다.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지출 편중 현상, 유사 서비스 대비 높은 단가 문제, 송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화된 교차 검증 시스템 도입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의 가장 적절한 예시로 블루핀 테크와 JNP 컨설팅의 이름을 명시했다. 두 업체의 경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물량 할인을 통한 단가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해 보임.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그럴듯한 부인 plausible deniability이었다. 이 보고서를 읽는 일반적인 사람은 그저 성실한 인턴이 회사 발전을 위해 유용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찾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물이 묻힌 곳을 정확히 가리키는 지도처럼 보일 터였다.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박 팀장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메일 본문 마지막에 마치 사족처럼 한 줄을 덧붙였다. 팀장님, 지시하신 대로 ROI 분석 보고서 제출합니다. 데이터 중 일부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 부록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얼음 송곳과도 같았다. 박 팀장은 혜운의 이름으로 도착한 메일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또다시 경이적인 속도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부실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첨부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 본문을 빠르게 훑어내리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마지못해 그 완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지막 부록에 닿았을 때 협력업체 지출 편중, 단가 재협상, 그리고 블루핀 테크, JNP 컨설팅, 그 이름들을 본 순간 박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경고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대체 저 계집애가 어떻게 알아낸 거지? 한편 강태주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지시했던 이혜운에 대한 신상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했다. 그녀의 기록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깨끗했다. SNS 활동 전무,
평범한 학점. 눈에 띄는 대외 활동 없음. 그녀는 유령이었다. 이 사실은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해운의 산의 네트워크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가 박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순간 그 사본은 그의 모니터에도 동시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화려한 본문을 건너뛰고 곧장 마지막 부록으로 향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제언.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느리고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바늘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리본까지 묶어서 자신은 그것이 바늘인지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에게 건넨 것이다. 강태준은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인턴은 단지 똑똑한 게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가였다.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만천에 드러냈다. 이제 공은 박진석과 자신에게 넘어왔다. 박진석은 이 보고서를 묻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보고서의 제안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제 발등을 찍어야 하는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이 보고서는 소리 없는 체스게임의 첫 수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박진석 폭탄을 설치하고 태연하게 다음 쇼핑 목록을 보고 있는 이혜운, 그리고 45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재무이색에 전화를 거는 강태준, 윤이사.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최근 3년간 마케팅 부서의 모든 외부 용역업체 지출 내역, 특히 블루핀테크와 JNP 컨설팅 관련 자료를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오시오. 비공식 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소리 없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비공식 감사가 시작되면서 전략기획팀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깔렸다. 재무팀 소속의 검은 정장들이 이따금씩 나타나 서류를 요청했고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 있는 박진석 팀장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는 태연한 척 업무를 지시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떨거나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번갈아 이혜운을 쏘아보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제 그녀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지금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였다.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인체공학 의자의 최저가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다. 전고를 조금 앞둔 시각,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의 모니터에 내부 메신저 알림이 떴다. 발신처는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모두가 무심코 클릭한 메시지 창에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지미래전략기획팀 인턴 사원 이혜운. 탁월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사 표창함.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문장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기 사유로 금일 12시 30분 강태준 대표이사께서 이혜운 인턴과의 개인 오찬을 주재할 예정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타닥거리던 키보드 소리도 웅궁거리던 서버 소리도 모두 멎었다. 사람들은 경악으로 얼어붙은 채 자신의 모니터와 사무실 구석에 이혜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인턴, 그것도 게으른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쓴 인턴이 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나 다름없는 총수와 개인적인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기업이라는 생태계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동기 인턴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질투가 스쳐 지나갔다. 박진석 팀장은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대표의 응수였다. 그녀의 보고서에 대한, 그는 이제 두 거대한 플레이어 사이에 끼인 무력한 졸짓두, 이된 기분이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혜운의 반응은 모두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눈을 느리게 두어 번 깜박이더니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후 반차 써도 되려나. 그녀의 불가해한 태도는 사무실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12시 30분 SJ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VVIP 전용 레스토랑 클라우드9. 대부분의 직원들은 평생 발 한번 들여놓기 힘든 이곳은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고요하고 사치스러운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릴 때마다 레스토랑 전체의 공기가 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다. 곧이어 이혜운이 레스토랑 입구에 나타났다. 최고급 카펫과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공간 속에서 그녀의 헐렁한 원피스와 에코백은 어딘가 생경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조금의 주눅듦도 없이 태연한 걸음으로 걸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온 거요. 태주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그녀의 보고서에 대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벨벳 장갑에 감춰진 칼날처럼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통찰력은 아주 인상적이었소. 그런 데이터 분석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다니는 대학의 커리큘럼이 꽤나 진보적인 모양이지. 그녀의 실력에 대한 탐색, 혜우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그 두 회사 숫자가 좀 이상해 보여서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분석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운과 직감이라는 안전한 단어 뒤로 숨겨버렸다. 태주는 물 흐르듯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주어지는 업무들이 꽤 쉬운 모양인데 인턴 수준의 일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오. 그녀의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탐색, 아니요. 전혀요. 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냥 오전에 유독 에너지가 없는 편이라서요. 아침 잠이 많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게으름을 방패로 삼아 그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능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SJ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요?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이라든가. 그녀의 야망과 목적에 대한 탐색, 혜우는 잠시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다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취준생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목표는 무사히 인턴 과정 수료해서 좋은 추천서 받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죠.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단어 속에 가두어 버렸다. 강태준은 더 이상 직접적인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꺼운 안개 속에서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터였다. 그는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끌고 있는 극비의 AI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높은 위험과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SJ그룹의 미래를 건 도박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그는 일부러 전문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며 현재 프로젝트가 봉착한 가장 어려운 난제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AI의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뚫고 나올 한 줄기 빛. 그녀의 지성이 반응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의 눈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결국 중앙 서버에 통제된 데이터만으로는 AI가 실제 세계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더군. 편향성의 위험도 너무 크고. 그 순간이었다. 태준이 윤리 알고리즘의 딜레마를 언급했을 때 혜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예리하게 번뜩였다. 그녀의 입이 반사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열렸다. 탈중강화된 연합학습 모델로 윤리적 파라미터를 훈련시키는 건 고려해 보셨어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으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견고한 합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의사 결정 과정도 투명해지고 단일 실패 지점이나 편향성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분석적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아차 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곧바로 어색한 하품을 하며 말을 덧붙였다.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어디 SF 소설에서 읽은 것 같아서요. 강태준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떠오른 꾸밈없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미소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SF 소설이라는 변명은 우스울 정도로 투명했다. 그는 방금 그녀의 가면 너머 진짜 이혜운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코더나 분석가가 아니었다.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점심 식사는 대성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준이 말했다. 아주 유익한 점심이었소. 이혜은 씨,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지. 유익한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를 혜원은 알아차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부서로 돌아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 속에서 그녀는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VVIP 레스토랑에 혼자 남은 강태준은 그녀가 앉았던 빈자리를 응시했다. 그녀에 대한 흥미는 이제 감탄의 수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매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호기심을 느끼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사로잡혔다. 강태준 대표와의 점심 식사는 이혜운을 회사에 공식적인 미스터리로 만들었고 동시에 박진석 팀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에게 혜운은 자신의 비리를 캐내는 칼날이자 대표의 신임을 받는 총애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나태하게 의자에 기대어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그의 눈에 승리자의 여유와 조롱으로 보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먼저 제거될 것이었다. 박 팀장은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녀를 공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기불능의 상태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치밀하게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SJ그룹의 경쟁사인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질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신규 서비스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하게 퍼졌다. 즉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팀의 조사가 착수되었다. 박 팀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보안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인턴 사원 이하은. 조작된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의 인턴 계정 IP 주소에서 그녀가 책상에서 졸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넥스트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외부 서버로 민감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된 기록. 박 팀장이 자신의 고위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심어놓은 완벽한 거짓의 흔적이었다. 그는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뒤 넥스트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한물간 프로젝트 정보를 흘렸고 그 모든 경로를 해운이 한 것처럼 위장했다. 해운은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 인사팀장과 보안팀장이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진석 팀장은 피해 부서의 장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실망감이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하은 씨. 지난 화요일 15시 2분경 본인의 계정을 통해 주스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인정합니까? 보안팀장이 스크린에 서버 로그 기록을 띄우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IP 주소와 외부 서버 주소. 전송된 데이터의 용량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평소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듯한 모습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방증으로 덧붙였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박 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저 건방진 계집애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변명하는 꼴을 보게 될 터였다. 하지만 해운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당황도 분노도 없었다. 자신을 변호해보라는 말에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반박할 증거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짧은 부인은 오히려 오만하고 불손하게 비쳤다. 위원회 멤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 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승리는 그의 것이었다. 대여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혜은 씨의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관련 법적 조치를 인사팀장이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의 차가운 분노 앞에 얼어붙었다. 이 징계위원회는 희극이요. 그의 낮고 위험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태준은 해운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완벽한 증거를 조각조각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째, 서버 로그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화요일 15시 2분 이혜은 씨는 본인 자리에 있었다고 했소. 맞소 보안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바로 그 시각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혜은이 22층에 위치한 사내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곧이어 도서관 출입 기록이 화면에 떴다. 그녀는 그곳에서 1시간이 넘게 머물렀다. 유령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몸은 도서관에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기밀 데이터를 빼돌리다니 싸늘한 비아냥의 회의실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것 같았다. 둘째, 유출되었다는 데이터. 이건 2달 전에 폐기된 주스 프로젝트의 9버전 알고리즘이요. 경쟁 세계는 거의 가치가 없는 정보지.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박진석에게 날카롭게 박혔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로는 아주 완벽하군. 경보를 울릴 만큼은 민감하지만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신중한 데이터 선택이야. 마지막으로 그는 로그 기록에 결정적인 허점을 찔렀다. 그리고 여기 이 패킷 로그의 타임스탬프는 제작성된 흔적이 있군. 아주 조잡하게
커널 레벨의 타임스탬프와 유저 레벨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인턴에게는 이런 커널 레벨의 로그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 대체 누가 이런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소. 위원회는 공포에 질려 침묵했다. 보안팀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박진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단순히 해운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을 거꾸로 돌려 진범이 내부에 있는 고위급 관리자임을 명백히 암시했다. 이 희극은 이만 끝내지. 태준은 징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해운에게만 남으라고 지시했다. 단둘이 남은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태준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어설픈 함정이었소.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교묘하게 들어올 거다. 내가 길은 터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는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방역할지 그 자신의 싸움을 보고 싶었다. 해우는 그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덮고 있던 졸음기 섞인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한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다. 실수를 했군요.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신들의 패를 먼저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게으른 인턴은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려는 사냥꾼이 서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안에서 짜릿한 전율과 기대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제대로 된 사람에게 판돈을 걸었다. 함정에 빠졌던 징계위원회 사건은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이해우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세로 전환했다. 낮 동안 그녀는 여전히 게으른 인턴의 가면을 쓰고 사무실 구석에서 존재감을 지웠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적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진석 팀장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는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사소한 실수들을 연발했고 그 초조한 모습은 해운에게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꼴이 되었다. 강태준 대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지원은 조용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부턴가 해운의 인턴 계정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던 암호화된 재무기록과 내부 감사팀의 로그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슬그머니 열려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다. 무기고의 문을 열어주었소.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그날 밤 서울의 평범한 오피스텔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에 푸른빛이 해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낮에 무기력한 인턴은 온데간데 없고 기계 속 유령처럼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최상급 화이트햇 해커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순한 코드를 짜는 수준을 넘어 수십 개의 보안벽과 암호화 체계를 한 장의 종이처럼 넘나들며 디지털 세계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조작된 서버 로그의 진실이었다. 강태준이 지적했듯 범인은 유저 레벨의 타임스탬프를 조작하는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다. 해운은 그 틈을 파고들어 조작 명령이 실행된 정확한 단말기를 역추적했다. 그곳은 박진석 팀장의 자리가 아니었다. 로그가 가리키는 곳은 마케팅 부서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김민준 대리의 컴퓨터였다. 그는 박 팀장의 가장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행동대장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해운은 이 거대한 비리의 머리와
몸통 전체를 원했다. 새롭게 얻은 권한을 이용해 그녀는 다시 한번 블루핀 테크와 CMP 컨설팅의 자금 흐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SJ그룹에서 두 회사로 지급된 돈은 정상적인 기업 계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돈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꼬리표가 지워지고 자금의 출처는 점점 희미해졌다.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었다. 해오는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녀는 블루핀테크와 JMP 컨설팅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수년간 SJ그룹의 여러 부서에서 수십 개의 다른 유령 회사로 꾸준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든 돈의 흐름은 단 하나의 종착점으로 모였다.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베리타스 홀딩스크라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것은 박진석 팀장 한 사람이 벌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착취 시스템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자신의 몫을 챙기며 윗선의 명령을 수행하는,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꼬리. 그렇다면 진정한 몸통은 누구인가? 베리타스 홀딩스의 소유주. 그것이 마지막 방화벽이었다. 조세 피난처에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은 실소유주를 찾는 것은 그녀의 모든 능력을 시험하는 과제였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벽한 해킹을 통해 카리브 해역의 작은 섬나라에 위치한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로 침투했다. 몇 시간에 걸친 팽팽한 긴장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최종 수익자로 등록된 이름을 찾아냈다. 윤태섭, SJ그룹의 CFO, 최고 재무책임자, 그리고 강태준 대표가 비공식 감사를 지시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윤태섭 이사는 박진석 같은 중간 관리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가 진행하던 비공식 감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내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해운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도 자신의 거대한 범죄 왕국에 생긴 작은 균열을 없애버리려 했던 그의 발악이었을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해운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단순히 박진석 팀장을 고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왕을 잡기 전에는 조를 잡아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윤태섭 이사는 그룹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역으로 당할 것이 뻔했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얼마나 교묘하게 지워놓았을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CFO를 신뢰하고 있는 강태준 대표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더 큰 그물을 짜기로 결심했다. 해운은 자신이 찾아낸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적들을 속일 미끼를 만들었다. 그녀는 정보 유출의 실행범인 김민준 대리와 그의 배우로 박진석 팀장을 지목하는 명백한 증거들만을 모아 작은 파일로 정리했다. 그 증거는 마치 그것이 사건의 전모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편집되었다. 윤태섭 이사나 더 큰 자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녀는 이 미끼를 던져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낼 생각이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채운 거대한 부패 위의 네트워크. 해운은 그 참담한 진실 앞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부패한 팀장 한 명을 응징하려던 작은 목표는 이제 그룹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편집된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게으른 인턴은 이제 늑대들을 사냥하기 위한 덫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사냥의 시작이었다. 덫을 놓기 위한 미끼는 준비되었다.
이해운은 박진석과 김민준을 엮은 증거 파일을 익명으로 유출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윤태섭이라는 거대한 뱀의 꼬리만 자를 뿐 머리를 칠 수는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없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다. 강태준 대표, 그의 힘 말이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 일부를 그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대한 도박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해운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강태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간결하고 공식적인 어투였다. 대표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는 그녀가 이 만남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강태준의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오. 45층 대표이사실. 임원들조차 용건 없이는 들어서기 힘든 공간의 공기는 위압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해운은 거대하고 미니멀한 사무실 안으로 안내되었다. 강태준은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문이라고 했소. 바로 그 순간 해운은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른하고 졸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표님, 저는 게으르지도 않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SF 소설을 즐겨 읽지도 않죠. 그것은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처음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미끼 파일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그의 사무실 벽면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구축한 거대하고 끔찍한 부패의 지도가 나타났다. 정점에는 윤태섭 이사와 베리타스 홀딩스가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박진석의 역할,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함정, 그리고 윤태섭이 벌인 기만적인 감사까지. 그녀는 윤태섭과 해외 계좌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강태준은 어떤 말도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가면과도 같았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윤태섭 이사는 단순한 EFO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때부터 그를 믿고 따라온 오른팔이었으며 강태준 자신이 평생을 믿고 존경해온 인물이었다. 배신감은 사무적인 차원을 넘어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왔다. 그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해운이 펼쳐놓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커 수준의 전문성이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기술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해운은 막힘없이 완벽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분석이 사실임을 인정한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침묵 속에서 해운이 자신의 제안을 꺼냈다. 윤 이사, 그는 거물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는 아직 완벽한 물증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에 가깝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표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박진석과 김민준을 엮은 미끼 파일을 던져 판을 흔든다. 그러면 윤태섭은 자신의 꼬리를 자르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저는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권한과 실행을 맡아주십시오. 강태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배신감의 무게와
그녀가 제안한 위험한 계획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해운을 인턴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로 마주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릇의 크기를 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조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유일한 파트너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해운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것은 두 명의 동맹이 맺는 침묵의 계약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직위와 경계가 허물어졌다. 강태준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비범한 전략가를, 해운은 미스터리한 인턴을 믿고 회사의 운명을 걸기로 결심한 진정한 리더를 보았다. 서로를 향한 감탄과 신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의 불꽃이 두 사람의 눈빛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의 첫 수는 뭐요? 강태준이 물었다. 해운은 암호화된 작은 USB를 그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박진석과 김민준을 엮은 미끼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걸 익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가십 언론사에 제보하는 겁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의외라는 듯 살짝 올라갔다. 왜 하필 가십 언론사지? 해운의 입가에 처음으로 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공식적인 채널은 윤 이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지저분한 가십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려면 굴 입구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담함과 지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을 넘어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파격적인 첫 번째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동맹이 결성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온라인 가십 매체의 홈페이지에 폭탄이 떨어졌다. 단독 SJ그룹의 스타 부서, 비리 스캔들에 잠기다 내부 문건 유출, 피 팀장 지목.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은 두루술했다. 하지만 해운이 제작한 미끼 파일의 일부가 핵심적인 이름들을 까맣게 칠한 채로 첨부되어 있었다. 박진석 팀장으로 향하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 희미한 증거는 IT 업계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SJ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니셜로 언급되었지만 피 팀장이 박진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깊이 인물이 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윤태섭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연결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버려졌다. 행동대장이었던 김민준 대리는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리에서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한 윤태섭 이사는 격노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비리가 폭로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방식의 조잡함 때문이었다. 가십 매체를 이용한 폭로. 그것은 거물들의 싸움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했다. 궁지에 몰린 박진석이 살기 위해 벌인 자폭 테러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아무리 지저분한 방식이라도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제 집안 청소를 해야 할 때였다. 그의 예상과 달리 강태준의 대응은 훨씬 빠르고 전략적이었다. 물론 그 모든 수순은 해운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충격에 빠진 결단력 있는 리더를 연기했다. 첫 번째 수, 격리. 그는 박진석과 김민준을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하고
공식적인 대규모 감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을 명령했다. 이것은 그들을 회사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였다. 두 번째 수. 확산.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5년간의 전 부서 지출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것은 윤태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부 재무팀을 완벽하게 우회하여 그의 통제권 밖에서 비리의 몸통을 직접 겨누는 칼날이었다. 세 번째 수. 마비. 그는 감사 기간 동안의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해운이 지목했던 윤태섭의 핵심 측근들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윤태섭은 공개적으로 반발할 명분이 없었기에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책임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 신속하고 무자비한 조치들은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윤태섭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 강태준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아버지 세대의 늙은 충신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고작 인턴 하나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에 윤태섭은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수년간 벌여온 횡령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계획의 1단계에 불과했다. 그는 횡령한 자금으로 베리타스 홀딩스를 통해 꾸준히 SJ그룹의 주식을 매입해왔다. 그의 최종 목표는 강태준을 몰아내고 그룹 전체를 차지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감사와 인사 조치는 그의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위기였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 마지막 퍼즐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비밀 R&D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 특허였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그 특허는 J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만약 윤태섭이 그 특허 데이터를 훔쳐내어 자신이 지분을 가진 경쟁사에 넘긴다면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타 그는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킬 생각이었다. 한편 해오는 압박감에 실수를 연발하는 내부자들의 통신을 감청하며 프로메테스라는 단어를 포착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윤태섭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데이터와 자금의 흐름을 쫓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물리적인 자산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절박해진 윤태섭은 이제 디지털적인 트릭을 넘어 더러운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기업 보안 용역업체와 접촉하여 R&D 연구소에 물리적으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의 집무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운은 방금 프로메테스의 위협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참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해운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회사 전체를 불태우려 하고 있어요. 강태준은 모니터에 띄워진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R&D 연구소의 설계도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를 맞이해 줘야겠지. 폭풍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SJ그룹의 심장부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비밀 R&D 연구소. 프로메트스프가 잠들어 있는 이 현대적인 요새는 그 어떤 물리적, 디지털적 침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성벽은 스스로 문을 열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이혜우는 윤태섭의 용병들이 침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어를 강화하는 대신 거대한 덫을 놓았다. 연구소 인근에 눈에 띄지 않는 배난. 이곳이 바로 전쟁의 지휘 본부였다. 이혜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이 요새의 모든 신경망을 소나기에 쥔 디지털의 신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센서, 출입문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요새의 가장 깊은 곳, 프로메테스의 데이터가 보관된 중앙 서버실, 강태준은 혼자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끼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윤태섭의 용병들은 전문가답게 외부 경계 시스템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며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은신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해운의 모니터 위에 펼쳐진 체스판 위의 말처럼 낱낱이 감시되고 있었다. 해운은 그들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센서 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카메라 영상을 송출하며 특정 출입문들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미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마침내 용병팀의 리더가 중앙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서 육중한 서버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강태준이 홀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해운은 원격으로 전체 시설 폐쇄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내어치다 경보음과 함께 건물의 모든 통로에 강철 셔터가 내려왔다. 용병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강태준의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잠시 후 진짜 목표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태섭 이사는 훔쳐낸 데이터 드라이브를 건네받을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서버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용병들이 모두 무장 해제된 채 꿇어 앉아있는 광경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을 마주했다. 오랜만일세. 아저씨.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궁지에 몰린 윤태섭의 얼굴이 탐욕과 질투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회사를 빼앗았다는 뒤틀린 피해의식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말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들은 간밤에 R&D 연구소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흉흉한 소문들을 주고받으며 술렁이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백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의 윤태섭 이사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강태준을 편집증에 걸린 폭군으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윤태섭 이사를 산업 스파이 행위, 업무상 횡령,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혐의로 긴급 해임할 것을 발의합니다. 강태준의 선포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태섭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증거는 어디 있나? 대표 자네와의 망상 말고 진짜 증거 말일세. 그가 이사들을 선동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혜운이 들어섰다. 더 이상 헐렁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게으른 인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증인이었다. 해운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진석을 엮었던 미끼 파일이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였다. SJ그룹의 계좌에서 유령 회사들을 거쳐 베리타스 홀딩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태섭의 개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증거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간밤에 서버실에서 녹음된 윤태섭의 음성을 재생했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 자백하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윤태섭의 얼굴이 완전한 패배감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신호를 받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윤태섭과 그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사 몇몇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해운은 이사들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데이터의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마지막 함정을 설계했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게으른 인턴이 회사를 구원한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외, 그리고 무한한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감탄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SJ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윤태섭 라인으로 분류되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강태준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SJ그룹은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내에서는 회사를 구한 천재 인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전설의 주인공인 이혜우는 이사회 다음 날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라졌다. 책상 위에는 인턴 사원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오피스텔도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태준은 승리한 CEO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이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파트너의 부재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맹이나 감탄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녀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보안감사팀장이 그에게 마지막 개인 보고서를 들고 왔다. 그토록 완벽하게 지워져 있던 이혜은의 진짜 과거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혜린, 그리고 그녀의 친오빠는 3년 전 SJ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하다 자살로 위장되어 처리된 비운의 천재 프로그래머 이현우였다. 보고서에는 이현우가 죽기 직전 친구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이메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회사 재무팀에서 끔찍하고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말과 함께 윤태섭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수소문 끝에 그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추모공원에서 그녀를 찾았다. 이현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강태준은 그곳에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알고 있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밤 SJ그룹 본사 옥상에서. 그날 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헬기 착륙장.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길었던 복수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민하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우리 회사가 당신 오빠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그리고 더 빨리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는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픔과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현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제안했다. 회사는 당신이 필요하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대표님, 저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 이유는 이제 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은 마지막 패를 꺼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서 CEO의 딱딱함이 사라지고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나를 위해 남아주시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흥미, 그녀의 지성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영혼에 사로잡혔던 순간들.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 혜린 씨, 적어도 내게는 회사가 당신을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이혜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이었다. 행복이나 미래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준 남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내어 보이는 남자. 그녀의 눈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자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신을 위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극적인 대답 대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옛날 모습이 살짝 비쳤다. 만약 남는다면 그래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저? 아침잠 진짜 많은데.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섞인 진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예외를 둘 수 있어. 그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몇 달 후 SJ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다. 회사에는 이현우 윤리기술센터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따금씩 차갑던 대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그의 옆에는 아침에는 여전히 조금 졸려 보이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리스크 관리 본부장 이혜린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마주 잡혀 있었다. 게으른 인턴은 단지 총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회사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치유했다.